네, 안녕하십니까. 유니티 코리아에서 에반젤리즘 본부 맡고 있는 김범주라고 합니다. 오늘은 메타버스와 유니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작년 말부터인가요? 되게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메타버스의 기초적인 개념이라든지 어떤 대표적인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인 메타버스의 요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아무래도 이 행사의 취지에 맞게 이 메타버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 현상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런 현상들을 받쳐줄 수 있는 기술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광범위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인사이트를 얻어 가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준비한 아젠다는 이렇습니다. 일단 메타버스에 대해서 많은 어떤 해석과 그리고 많은 개념들이 있지만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어떤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양한 케이스를 보여드린 다음에 메타버스에서 지금 중요하게 우리가 좀 많이들 다뤄주고 계시는 VR로 인한 몰입, 그리고 AI 기반의 컨텐츠 저작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유니티의 기술 바탕은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가 어떤 비욘드라는 메타하고 유니버스의 그 벌스가 합쳐졌다는 말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해석하는 다양한 어떤 그 기준들이나 개념들, 그리고 제안들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어떤 개념은 지금 여기 매튜 볼이라는 이제 투자자분이 2020년, 그러니까 작년에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하시고 이것들이 되게 많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왜 제가 이 개념을 가지고 왔는가 하면은, 많은 정리된 어떤 메타버스 설명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모델에 가깝기 때문에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메타버스 기술과 메타버스 컨텐츠가 발전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가 무엇인가 하면은 온라인 세상인데, 이 온라인 세상은 아무리 많이 접속해도 끊어짐이 없고 동시에 접속이 가능하고, 그리고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없는 영속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동기적이 아니고 동시에 접속을 해가지고 접속해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음성이 됐든 제스처가 됐든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일어난 다양한 경제활동은 현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현실의 데이터와 가상세계의 데이터, 메타버스 안의 데이터는 서로 상호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자 제작 콘텐츠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게임 업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나 플랫폼을 만드는 업체에서 만드는 콘텐츠가 아니고, 실제로 메타버스 안에 들어와서 많은 사용자들이 직접 만들어내는 콘텐츠들이 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이 매튜 볼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 개념을 위해 가지고 저희는 지금 약간은 코끼리 모습을 갖다가 좀 상상을 하는, 손으로 짚어서 상상을 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리고 또 많은 업계에서 다양한 시선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한번 골라본 거는 소셜미디어로서의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싸이월드 같은 이런 소셜미디어들도 다시 이제 부활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싸이월드가 메타버스 원조가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타버스 의미는 어떻게 보면 가상과 현실이 구별할 수 없을 정도가 됐을 때 극도의 이머전, 그러니까 몰입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 몰입을 이용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실감 미디어적인 측면에서의 메타버스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그 온라인 쪽보다는 기존의 영화 특수효과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영화 쪽 프로덕션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실감 미디어적인 의미를 조금 더 크게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마지막으로는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의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혹시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어스2라는 일종의 가상 부동산 거래 플랫폼이죠. 거기서 캡처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강남 쪽에 서초구 쪽 어디를 하나 블록을 찍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알다시피 제가 국기는 잘 안 보이지만은 우리나라 땅인데도 외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어스2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로 들어서 조금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고 싶은데, 왠가 하면은 메타버스 하면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상 부동산 쪽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결국은 저는 블록체인이 됐든 메타버스가 됐든 우리가 좀 실수 없는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돈을 얼마나 투자해서 그 후에 얼마를 갖다가 남기고 빠져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 플랫폼이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의 삶에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가, 어떤 밸류를 더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서비스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류로. 한 가지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어스2고, 또 한 가지는 디센트럴랜드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스2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로드맵은 되게 많아요. 앞으로 여기 사람들이 접속해가지고 뭐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직은 그게 구체화된 바는 아직 못 본 것 같고요. 그리고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사람들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뭔가 놀거나 아니면은 뭐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거래하거나 카지노를 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금은 뭔가 이 가상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저희가 좀 묻지마 투자보다는 어떤 밸류를 기반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를 한번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흐름이 있는데, 사실 메타버스에 관해 가지고 조금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진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거 결국 뭐 주가를 부양하려는 어떤 뭐 정책이 아니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기술을 갖다 너무 미리부터 기대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단은 다양한 테크 컴퍼니들의 리더분들은 이 메타버스 개념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며칠 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트 VP 리즈 햄런은 이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게임 산업에 그 종착역은 메타버스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같은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이야기한다고 그러더라도 각 회사가 가진 입장들마다 조금씩 시야들이 다르다는 걸 갖다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나이언틱 CEO. 나이언틱은 뭐 다들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그 포켓몬고 만든 회사죠. 나이언틱 CEO께서는 사람들이 이제 현실 세계하고 그 다음에 가상 세계를 같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연결하면서 나오는 다양한 경험들을 주는 게 이제 메타버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딱 이 나이언틱이 추구하고자 하는 AR 게이밍의 방향하고 일치하죠. 데이빗 바스주키 로블록스 CEO죠. 로블록스 CEO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는 말을 했어요. 이분이 보는 메타버스는 현실 같은 게 아니고 현실처럼 느껴지는 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눈으로 보기에 리얼한 포토리얼리스틱한 사진 같은 그런 정밀한 그래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메타버스에서는 맥락이 내가 이 안에서 얼마나 그 다른 사람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진짜 내가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느껴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시각인 게, 로블록스 자체는 그렇게 그래픽에 치중한 플랫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재미와 사람들이 경험을 갖다 나누고 있는 셈이죠. 에픽게임즈 CEO인 팀 스위니는 역시 독특한 이제 시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첨단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다. We don't need this crazy technology to do thi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 현상과 우리가 보는 시각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거지, 고난이도의 기술이 반드시 메타버스에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산업들이 이 메타버스의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게임뿐만이 아니고 젠슨 황은 자율주행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정말 많은 산업들이 이 메타버스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굴지의 게임 회사인 넥슨의 부사장 맡고 계신 김대현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올해 NDC 때 발표를 한 내용인데, 이제 게임과 다른 산업 간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계속 만들어오고 추구해왔던 게임의 모델이 변화될 수도 있다,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사실 제가 좀 예전부터 이 부분은 되게 공감을 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그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속하고 있는 이제 유니티 테크놀로지에서는 메타버스를 되게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반드시 VR이나 AR을 써야 된다. 반드시 5G 네트워크를 써야 된다. 이러는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기존에 너무나 생활 속에서 잘 쓰고 있는 이 인터넷을 더 다양한 방법으로 더 많이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메타버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창작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다른 분들하고 어떻게 보면은 의견이 일치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 리치 테일러 저희 이제 회사 이제 CEO 분이신데 CEO 분도 사실 비슷한 메타버스에 대한 시각은 가지고 계세요. 근데 되게 재밌는 예상을 하신 게 2030년에는 지금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같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임 콘솔처럼 우리 AR이나 VR 헤드셋이 많이 퍼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기회가 생긴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포켓몬이라든지 뭐 GTA라든지 우리가 유명한 게임들이 있잖아요. 배틀그라운드라든지 많이들 즐겨하는 게임들이 있으신데 이 많은 게임들은 대부분 플랫 스크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평면 스크린 기반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러라든지 터치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키보드의 마우스 같은 이런 방식으로 플레이를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런 다양한 컨텐츠, 강력한 IP들이 헤드셋 기반으로 옮겨지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을 옮기는데 얼마나 또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또 새로운 유저들이 많이 생길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Big Growth in Game-like Interactivity in Digital Content. Game-like Interactivity라는 거는 꼭 게임은 아니지만은 다른 산업군에서도 이런 게임과 같은 재미있는 상호작용을 갖다 넣어가지고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되게 업계에서 이제 좀 기술적으로 비전을 리더해가고 계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조금 단순화시켜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결국 이 메타버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도 그렇고 좀 기대하는 바는 보상체계 기반의 창작 생태계. 그러니까 회사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사용자들이 직접 만드는 컨텐츠로 인해서 가상경제의 규모가 점점 커져가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당장은 우리가 컴퓨터라든지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그런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은 향후 점점 XR, 그러니까 VR이나 AR 디바이스가 더 편해지고 저렴해지면서 새로운 컨텐츠 소비 형태를 만들 것이다. 여기에 기회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산업군들이 조합되면서 게임과 스마트 팩토리, 어쩌면 금융, 어쩌면 이커머스, 어쩌면 뭐 도시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새로운 모델의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주 이상적인 온라인 가상 환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거쳐가야 될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해보면은 우리는 메타버스에 현실에 있던 데이터들을 많이 옮겨갑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개성을 메타버스 안에 옮겨가지고 아바타를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돈을 메타버스 안에 가상화폐로 가져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다양한 메타버스 안에서 컨버전스, 그러니까 융합이 일어나는 공간이 되겠죠. 시간과 거리와 어떤 공간을 갖다가 뛰어넘어 가지고 지금 저는 오늘 이 강연을 하기 위해서 멀리서 이렇게 코엑스까지 왔지만은 실제로 요즘은 많이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어떤 그 온라인 공간, 가상 공간이라고 그러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점점 그 융합의 속도가 가속화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호작용이라든지 놀이라든지 그리고 컨텐츠 크리에이션 같은 가치가 메타버스 안에서 급속하게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늘어난 가치는 다시 현실의 경제에 영향을 준다. 가장 기본적으로 보자 그러면은 이런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가지고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들 뉴스에 나오고 있죠. 로블록스 작년에 상장을 해가지고 많은 그 화제가 됐었습니다. 게임 업계의 터줏대감이라고 하는 EA의 시가총액을 넘은 바도 있었고요. 로블록스를 생각하면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숫자가 이 4천만 개의 게임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4천만 개의 게임이라는 것은 로블록스 안에서 우리가 플레이를 해볼 수 있는 미니 게임들의 숫자고요. 이 대부분의 숫자들은 회사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실제 안에 유저들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아니면 취미로 만드시는 분들이 로블록스 스튜디오라는 간단한 툴을 가지고 다양한 게임을 만들고 계십니다. 4천만 개가 넘는 게임이 있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취향들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로블록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은
술래잡기 같은 겁니다. 제일 인기 있는 게임을 만든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 성함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도둑과 경찰이라는 게임을 만들었어요. 도망가고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단순한 게임들은 기존의 게임 회사들은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기존의 게임 회사들이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게임 회사들 안에는 엄청나게 그래픽 잘하는 분들, 프로그래밍 잘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술래잡기 게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런 취향들을 원하는 아주 저연령층한테는 로블록스의 게임들이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사례를 다른 걸 이제 보여드리자고 하면 이제 로블록스보다 훨씬 일찍 시작한 마인크래프트의 사례인데요.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더 큽니다. MOD라고 하죠.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약간 그 모디피케이션, 약간 시스템을 수정해가지고 플레이할 수 있는 미니게임의 개수가 10억 개 이상.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모장이라는 회사에서 이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사가지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 안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10억 개 이상의 컨텐츠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동시 접속자 수가 1억 4천만 명을 넘고 그리고 올해 Q1 매출이 3억 5천만 불을 넘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지 단순히 개념만 가지고 야 이거 뜬대더라 라는 그런 것만 가지고 아마 관심을 이렇게 오래 끌어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뭐냐, 아니 게임 회사에서 게임은 안 만들고 플랫폼만 만드는데 알아서 컨텐츠를 다 만들어주는 이런 모델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그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금 그 국내 사례도 말씀드리면은 디토랜드라는 메타버스형 게임을 만든 유티플러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 대표님이 인용을 해도 좀 나중에 좀 화내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왜 디토랜드 같은 메타버스형 게임을 만드셨냐고 물어봤는데 매번 게임을 만들고 서비스할 때마다 사용자들은 끊임없이 콘텐츠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계속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래서 서비스를 하면은 며칠 만에 다 클리어하고 그 다음 콘텐츠는 언제 나와요를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게임 콘텐츠를 빨리 소모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렇게 콘텐츠를 만드는데 좀 그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러면 사용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디토랜드를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좋은 반응을 좀 얻고 있고요. 디토랜드뿐만이 아니고 지금 SNS 최강자라고 하는 페이스북에서도 VR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거의 지금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클로즈드 베타 테스트 중인데요. 이름은 호라이즌이라고 하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장면들은 제가 이제 동영상에서 찍어 온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서 뭔가 요리 대회도 하고 그리고 뭐 총쏘기 게임 같은 것도 하고 골프도 하고 그리고 여기 중간 하단에 보시면은 직접 이 골프라든지 총쏘기 게임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배경 같은 것들도 직접 배치를 해서 만들 수 있는, 한마디로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자기만의 스튜디오를 가지고 이 안에서 자기만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의 성공 모델을 그대로 이어가고자 하는데, 단 이거는 VR 속에서 하기 때문에 더 몰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이런 오락이나 컨텐츠뿐만이 아니고요. 이런 실제 우리가 업무 협업에 있어가지고도 메타버스적인 플랫폼, 공동 작업을 더 원활하게 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만들어진 가치를 가지고 현실에 영향을 받게 하는 서비스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스페이셜이라는 유니티로 만든 업무 협업 공간이에요. VR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원래 처음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나 아니면 매직립 같은 MR, 믹스드 리얼리티 디바이스로 만들어졌는데, 최근에는 이런 디바이스가 없이도 할 수 있도록 웹 버전도 만들어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웹으로 접속하고 어떤 사람은 MR로 접속하고 어떤 사람은 VR로 접속해서 다 한 공간에 모여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서비스예요. 제가 조금 방송 홍보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밤 9시 TVN에서 제가 이제 메타버스에 관해서 소개하는 프로그램 미래 수업이라는 데 나오는데, 거기서 요거 가지고 회의하는 장면 한번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TVN 미래 수업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저녁 7시 50분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의 사례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제페토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제페토도 사실은 원래 처음에는 AR 카메라 기반의 채팅 솔루션이었었죠.
근데 이제 작년에 블랙핑크하고 우리 콜라보를 하면서 제페토 안에서 블랙핑크 뮤직비디오도 찍고, 그리고 저희 유니티 코리아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유나이트 서울이라는 이 그 개발자 회의를 제페토 안에서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제페토가 단지 채팅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산업계, 다양한 컨퍼런스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이 발견이 되면서 많은 이제 매체와 언론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제페토를 메타버스 기대주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보고 계시는 구찌 같은 이런 다양한 명품 브랜드하고의 콜라보레이션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제페토라는 이 플랫폼을 주로 쓰는 연령대는 10대에서 20대라고 합니다. 근데 10대에서 20대 중에 명품을 갖다가 살 수 있을 만한 경험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제페토 안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찌 제품을 갖다 구두라든지 옷 같은 거, 백 같은 거 갖다 한번 사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브랜드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메타버스가 줄 수 있는 하나의 그 가능성이 아닐까, 가상 경제에 대한 가능성이 아닐까 싶고요. 비슷한 경험을 저도 며칠 전에 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디센트럴랜드라는 가상 공간인데요. 요거는 외부로 그냥 바로 들어가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얼마 전에 소더비 경매장이 문을 열었었습니다. 저는 아트 경매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 가상 공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평소에 즐기던 뭐 와우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리니지라든지 이런 MMORPG 공간하고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다가 소드비 경매장을 안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다양한 왼쪽에 있는 저런 그림이라든지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NFT 기반의 아트웍들이 되게 많이 경매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편하게 아트웍을 갖다 내가 경매에 참여를 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갖다가 생각을 들게 되고, 아까 마치 제페토 안에서 구찌를 처음 산 경험을 가진 친구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실제 구찌에 관심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처럼 저도 가상의 소드비 매장에 경매장에 들어가 보니까 나중에 우리 그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실제 소드비 매장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런 것처럼 가상과 현실을 갖다 넘나들면서 계속 새로운 기회를 발견해낼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점점 우리 생각이 바뀌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명이서 함께 모이고 함께 경험을 하고, 그리고 현실의 어떤 재화라든지 경제적인 투자를 가상 공간에 옮겨가고, 그리고 그 가상 공간에서 모인 재화를 현실에 이렇게 또 좋은 일을 하는데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시험해 본 공연인데요. 지금 이 공연은 존 레전드라는 가수가 웨이브 VR이라는 유니티 기반의 그 공연 플랫폼에서 공연한 내용이에요. 이게 자선 콘서트였고요. 어떻게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하는 바로는 미국에도 되게 불법적으로 아니면은 좀 되게 인권 탄압받으면서 교도소에 갇혀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자유를 주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콘서트였는데, 콘서트에서 공연을 보고 계신 분들이 저렇게 실시간으로 도네이션을 하면은 실제 우리 공연장에서는 누가 얼마나 도네이션 했는지 공중에 떠다니지는 않지만은 지금 이 공간에서는 실제로 얼마나 도네이션을 했는지가 공중에 떠서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그 중에 몇몇 분의 이름은 존 레전드가 공연하는 저 공연장의 배경으로 가서 붙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여진 실제 현실의 돈은 또 그 가상 공간에서 모였지만은 현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한테 줄 수가 있겠죠. 국내에서도 이런 쇼비즈니스하고 메타버스를 합치는 노력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블랙핑크의 사례도 있었고요. NC소프트에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유니버스라는 K-팝 스타들 커뮤니티 서비스는 단지 게시판하고 사진, 동영상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K-팝 스타들의 아바타를 가지고 이 아바타를 이용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나와 같이 사진을 찍는다거나, 인공지능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어떤 내가 좋아하는 스타한테 직접 전화를 받는다거나, 다양한 경험을 다각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은 그 게시판 위주의 그 기능에 아바타를 이용해서 조금씩 3D 경험을 늘려가고 있는데, 향후 점점 이런 메타버스적인 기능을 더 많이 투입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SKT에서는 점프 VR이라는 플랫폼을 아주 오래전부터 2013년부터 개발에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요. 미리 어떻게 보면 이 메타버스 시대를 갖다가 예측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점프 VR은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까 그 페이스북에서 만든 호라이즌 같은 그런 환경을 이미 만들어 놨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 안에서 어떤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얼마 전에는 순천향대학교 신입생 환영회를 이 환경 안에서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SKT 그 신입사원 설명회 같은 부분들도 이 가상 공간 안에서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점점 이런 부분을 많이 늘려가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유니티로 제작이 돼 있는 서비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변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XR 클래스라는 이 서비스는 VR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서비스인데요. 네, 지금 교수님이 출석을 부르는 걸로 수업을 진행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되게 재밌죠. 재밌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우리 맨날 그 화상회의 시스템 가지고 수업 진행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불편하게 헤드셋을 끼고 수업을 해야 돼?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이 교수님들의 경험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카메라를 가지고 화상 채팅 시스템으로 수업을 하지만은 사실 그 카메라를 켜놓고 수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그래요. 다 이 화면을 끄거나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교수님들 어떻게 보면은 까만 화면을 보고 벽 보고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서로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면이 있었는데 실제 자기 얼굴은 아니지만은 자기가 마음에 들게 꾸민 캐릭터를 가지고 제스처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수업에 참여했을 때 더 질문의 수라든지 수업 참여도 같은 것들이 적극적으로 변화했다라는 사례들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좀 이 몰입도가 수업의 퀄리티에 영향을 주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페토 안에서 만든 다양한 그 제페토 드라마인데요. 사용자들이 아까 제가 우리 많은 분들이 이야기한 메타버스의 정리를 할 때 보상 체계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용자 컨텐츠의 그 시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유튜브에 가서 제페토 드라마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수만 개가 넘는 이 제페토 드라마들이 일반 사용자들이 만들어서 계속 올리고 있어요. 이건 누구한테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제페토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이 세계에 몰입이 되니까 이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로 계속 남기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앞으로 이제 소비자들은 단지 회사에서 만들어준 컨텐츠를 소비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서비스나 환경이 있으면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좀 자발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정리해서 보자면은 우리는 점점 더 이렇게 XR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은 점점 이렇게 아바타와 가상 공간을 통한 몰입을 통해 가지고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더 보내게 되고 온라인에서 만들어지는 컨텐츠의 가치가 점점 커질 것이다 라는 그런 좀 단순화된 결론을 갖다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뭔가 하면은 이때까지는 3D 공간에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부분들이 게임에서만 있었던 일인데 이제는 게임뿐만이 아니고 컨퍼런스, 교육시장, 그리고 이커머스, 금융, 다양한 업체로 이런 아바타와 3D 배경 공간 기반의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게임 업계와 이 다른 산업 간의 벽이 무너졌다라는 요 장표를 갖다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아까 넥슨의 김대훈 부사장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마 좀 보는 방향은 거의 일치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이다, 메타버스는. 아까 우리 에드워드 마틴 매니저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90년대에 인터넷을 대중적으로 사용하게 됐을 때는 완전히 문서 기반이었었습니다. 텍스트 기반의 인터넷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도서관에 비유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웨이브라든지 이런 다양한 콘텐츠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생기면서 인터넷은 점점 TV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를 보니까 이제 한
20대, 30대들은 거의 TV보다 이런 OTT 서비스에서 영상을 더 많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도서관 시절의 인터넷은 정보의 양이 되게 중요했었고요. 그리고 TV 시절, 지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시절에는 컨텐츠의 수급이 가장 중요한 어떤 우리 관심사였었습니다. 근데 향후 아까 우리가 잠깐 봤었던 이런 공간에서 다른 아바타들하고 소통하는 환경에서는 결국은 이게 TV의 역할을 벗어나가지고 TV, 도서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놀이터의 역할, 플레이그라운드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메타버스의 활용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중요해지는 게 뭔가 하면은 가상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세팅할 것인가, 가상세계를 디자인하는 프레임워크는 뭐가 될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사를 통해서 왼쪽에 있는 이런 문서 기반의 인터넷에서 공간 기반의 인터넷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여기서도 약간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스크롤해서 빨리빨리 보면은 정보를 갖다가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왜 굳이 저렇게 공간에다 배치해가지고 굳이 이동하게 만들고 굳이 다른 사람 찾게 만들어서 불편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게 완전히 다 오른쪽으로 다 옮겨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은 기존에 있는 인터넷의 정보 소팅 방법, 정보 검색 방법들은 어쨌든 속도와 양의 중시했던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 자체가 이제 나눠져 있었던 그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볼 때 항상 우리는 혼자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옆에 사람이 있어도 카카오톡 할 때는 항상 혼자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약간 풍자하는 일러스트 같은 거 보면은 연인들끼리 각자 다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따로 카카오톡 보고 있는 그런 그림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혼자 두는 그런 환경이었다 그러면은 공간 기반으로 아바타 기반의 우리가 소통을 했을 때는 양이나 어떤 속도보다는 누구와 같이 이 정보를 나눌 것인가 하는 맥락이 더 중요해지는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활동들 중요해지는 상황들이 생길 거고요. 쇼핑몰 같은 데서도 만약에 우리가 다른 아바타들, 내가 아는 사람들 아니면 내가 아는 쇼핑 호스트들하고 같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아까 메타버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동시성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같이 있는 공간에 가가지고 진짜 이 물건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물어볼 수 있다든지 우리가 실제로 마트 같은 데 가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온라인에서는 우리가 혼자서 쇼핑을 하지만은 그런 다양한 쇼핑 경험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 이런 가상 공간 체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눠서 이제 정리를 해서 보자면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아까 제가 사례로 보여드렸던 그 검은 사막 같은 그런 우리가 게임 업계에서 많이 가지고 있던 기술과 그리고 기획력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이용할 수 있어요. 일반화된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XR 같은 어떤 이머시브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몰입 기기들, 몰입 기반 어떤 기술들을 갖다가 접목을 하고, 그리고 블록체인, NFT 같은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 가치를 더 공정하게 나누고, 그리고 게임에서 쓰였던 기술을 단지 게임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다양한 산업군에서 어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렇게 접목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에 강원대 김상균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메타버스의 특징들, 메타버스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이득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 모델을 우리가 어떤 산업군하고 그리고 어떤 디바이스하고 게임의 어떤 시스템 장르하고 합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많은 기회가 여기 숨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메타버스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경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아바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그냥 배경 위에다가 아바타만 올려놓으면 그게 메타버스입니까?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임에서 활용했었던 다양한 기술들, 기획 방법들을 공부하거나 참고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게임 디자인적인 측면인데요. 아까 우리가 사례로 봤었던 많은 메타버스 성공 어떤 게임들이 다 이런 게임 디자인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갖다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몇 가지 오늘 힌트만 좀 들고 나와 봤습니다. 게임을 갖다 기획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인용을 하고 이제 신경을 쓰시는 부분은 바로 칙센트미아이의 몰입 이론입니다. 몰입 이론은
되게 책이 두껍죠. 근데 가장 핵심만 따서 보자면은 이 그래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은 뭔가 일거리가 계속 주어졌을 때 그 일거리가 너무 어려워도 싫어하고 그리고 너무 쉬워도 지루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과 쉬움을 갖다가 적당히 섞어가지고 계속 적절한 챌린지를 줘야지 계속 몰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학습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업무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는 게 이제 몰입 이론이죠. 그래서 게임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게임을 만들 때 결국은 밸런싱입니다. 얼마나 적절하게 난이도를 조정하는가 하는 게 이제 밸런싱 작업인데 원래는 그 밸런싱이라고 하는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난이도가 옛날 게임 우리 마리오라든지 뭐 이런 뭐 남극섬이라든지 이런 게임들을 보면은 난이도 조절이라는 게 따로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유저들이 게임에 들어오면서 난이도를 뭐 이지, 노멀, 하드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플레이하는 패턴을 파악을 해가지고 난이도를 자동 조정해주는 그런 시스템들도 있는데 전부 다 적절한 도전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메타버스 안에서도 컨텐츠를 디자인할 때 가장 기반으로 잡아야 되는 이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드백 시스템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이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려 그러면은 칭찬이 됐든 아니면 부정적인 피드백이 됐든 계속 뭔가 숫자가 됐든지 간에 애니메이션이 됐든지 간에 피드백이 있어야지 아, 내가 뭔가 여기에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피드백 시스템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이 우리 그 마리오 카트죠. 마리오 카트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피드백 시스템인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온도계 역할을 해주는 시스템이 이 마리오 카트에 있어요. 이 피드백 시스템을 가지고 방금 보셨던 칙센미아의 이 플로우 이론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다가 임플리멘테이션, 그러니까 주입을 시켜 놓은 거죠. 뭔가 하면은 아무리 지고 있는 사람한테도 마지막 역전의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템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 가지고 아무리 이기고 있는 1등인 사람도 뒤에서 폭탄 한 번 맞으면 꼴찌로 떨어질 수 있는 계속 긴장감을 유지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 온도 조절계라는 게 너무 추우면은 온도를 올리고 그리고 너무 더우면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피드백 시스템이 이 마리오 카트에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뒤처진 사람한테는 약간 가속을 시켜줍니다. 우리 알게 모르게. 그리고 너무 빠른 사람의 속도는 살짝 떨어뜨려주는 이런 밸런싱 작업을 통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이런 피드백 시스템들이 거의 모든 대부분의 게임들에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계속 할 거리를 갖다가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가 던져준다라는 걸 기본으로 삼은 다음에 그럼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들 많이 있으십니다. 요거는 이제 그 GDC, 게임 디벨로퍼스 컨퍼런스라고 매년 하고 있는 우리 게임 개발자들 회의가 있죠. GDC에서 이제 레벨 디자인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간 디자인이죠. 공간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발표한 내용들을 갖다가 한번 찍어와 본 건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가상 공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현실하고 똑같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어떤 역할을,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건물도 배치하고 소품도 배치해야 되는가 하면은 탐험할 수 있는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놀랄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지만은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 길을 갖다가 꼬우면 안 된다. 그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다니는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어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원래의 목적을 방해하는 정도로 어려워지면 안 된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준을 갖다가 밑에 깔고 유명한 게임들의 레벨 디자인도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레벨 디자인, 공간 디자인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블로킹이라는 작업이에요. 단순한 도형을 가지고 돌아다녀 보고 이 맵이 지금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 판단을 하는 건데 재미를 주기 위해서 약간의 너칭 스킬을 쓰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저기 손으로 짚을 수 있는 절벽의 끄트머리에 하얀색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왼쪽에 블로킹을 할 때도 이렇게 프로토타이핑을 할 때도 약간의 시각적인 힌트를 줘가지고 아 저쪽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되고요. 하단에 있는 그림들도 보면은 알게 모르게 내가 가야 되는 방향 쪽으로는 조명이 좀 세게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문 같은 거는 막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힌트를 줘가지고 게이머들이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는 재미를 이렇게 주는 공간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공간을 디자인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스토리 부분도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스토리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 정말 방대한 일이고 방법론이 많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 현실에서의 영화에서의 스토리는 가치도 여러 가지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시점도 플래시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갑자기 컷이 딱 되면서 10년 전 화면이 나와도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게임이나 메타버스 같은 가상 공간에서의 스토리텔링은 무조건 누적이라는 법칙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플레이 타임이 100시간이다. 그리고 이동한 거리가 뭐 1km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게 다시 뒤로 돌아가지는 못하거든요. 무조건 누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안에서 집중을 하는 그런 그 부분이 어떻게 하면 빨리 레벨을 올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빨리 강해질까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근데 그렇게만 그 누적되는 시간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 맥락을, 의미를 찾을 수가 없게 돼요. 무조건 강해지자는 게 되게 재미가 없는, 어떻게 보면 그 목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파라메타들이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올라가는데, 그 파라메타별로 의미를 계속 이렇게 던져주는 의미 있는 그 보상 체계를 갖다가 만들어줌으로 해가지고, 아, 내가 이번에는 활의 명수가 됐었는데 다음에는 당금의 명수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그리고 활의 명수하고 당금의 명수 두 개가 한꺼번에 되면은 레인저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네. 이런 식으로 그냥 일직선상으로만 달려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디자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게임 스토리텔링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메타버스 서비스를 디자인하실 때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VR 쪽으로 조금 넘어가서 지금 VR이 메타버스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제가 평소에 이제 VR 가지고 하고 있는 거를 갖다 좀 찍어 와 본 거예요. 제가 아들하고 같이 이제 VR 낚시 게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기 컨퍼런스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로비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유니티 코리아에서 이제 다른 대학교와 같이 MOU를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맺었던 그 화면이에요. 저희가 거리가 너무 먼 거 같은 경우에는 VR 가지고 이런 MOU 진행하는 경우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제일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취미로 집에서 조금 그 실력은 없지만은 조각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VR로 하면은 훨씬 더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걸 보여드리는 자체가 VR의 활용 범위가 되게 넓어지고 있고, 그리고 넓은 활용 범위가 옛날부터 있다고는 알고 있었어요. 뭐 자동차 디자인도 VR로 한대요, 뭐 그런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우리 생활에 와닿는 정도는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 2 같은 이런 저렴한 VR 기기들이 나오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가상 공간 안에 살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가상 공간을 즐기는 연령대가 젊은 층뿐만이 아니고 장년층까지, 노년층까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직관적이라서 그렇대요. 제일 밑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제가 어떤 VR 카페에서 이제 캡처해온 그 코멘트인데요. 우리 할아버지 키오스크에서 화면 눌러서 주문은 못해도 VR은 수십 년 보던 현실이랑 비슷하니까 거의 보자마자 적응하심이라는 코멘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컴퓨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버튼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용어를 보고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배워야 되는, 메타포를 배워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은 VR 같은 경우에는 왼쪽 같은 것처럼 컨트롤러 X는 무슨 기능, Y는 무슨 기능, 이걸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 바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직관적인 모션 컨트롤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IT가 만든 가상 세계에 더 많은 연령대를 초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경험들은 결국은 단순한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말투, 사람들의 제스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경험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런 그 포커 게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플랫 스크린, 평면 화면에서 할 때는 단지 카드의 종류 정도 그리고 칩의 개수 정도만 보지만은 이런 VR에서 하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칩을 얌전히 미느냐 아니면은 손으로 집어 던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그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게임들도 많은 경험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고, 제가 아까 조각 같은 것도 조금씩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조각을 컴퓨터로 모델링을 할 때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타블렛이나 마우스 키보드를 가지고 메타포 이 버튼은 무슨 기능이야 무슨 기능이야를 알아가지고 배워서 했어야 된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하고 싶었던 현실에서의 조각은 손으로 그냥 집어서 만드는 거거든요. 찰흙 붙이듯이. 그런 작업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게 이제 VR 조각 환경이고요.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가 VR 안에서 주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머전, 그러니까 몰입은 더 오랜 시간을 온라인 공간에서 보낼 수 있게 해주는데, 문제는 이게 더 가볍고 더 편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뭐 화웨이라든지 파나소닉이라든지 그 외 퀄컴 그리고 뭐 애플 이런 데서 점점 더 안경형 가벼운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몇 년 안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파격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컨트롤러 자체도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모션 컨트롤러보다 더 직관적으로 진짜 내 손하고 똑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기식 컨트롤러를 정전기식이 아니고 이거 근육의 미세한 떨림을 아마 파악을 하는 걸 텐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컨트롤러를 좀 쓰기 힘들었던 분들도 진짜 손이 가상 공간에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새로운 어떤 그 유저층을 발굴해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상 공간 안에서 기존에 단순히 텍스트 가지고만 소통을 하던, 텍스트 소통은 한 7% 정도밖에 의사소통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죠. 나머지 제스처라든지 목소리 톤이라든지 말투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더 풍성한 경험을 온라인상에서 경험을 이렇게 가질 수 있을 거고요. 소통의 폭도 더 넓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 이론을 만들어내신 분이 이제 메르비안 박사님이신데 70년대 아마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갖다 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AI 기술도 점점 발전을 하면서 저해상도로 렌더링을 해도 AI가 고해상도로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들이 점점 일반화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VR 컨텐츠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VR 쪽에서 오퍼튜니티가 점점 많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I 쪽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질문들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앞으로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 때 AI를 언제쯤 쓸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 하시는데요. 사실 아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이미 우리는 많이 컨텐츠를 만들 때 AI를 쓰고 있습니다. 포토샵 같은 경우에도 AI 기반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배경을 갖다 따준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이미 들어와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유니티 아트 엔진이라는 툴인데, 요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스마트폰 카메라로 텍스처 같은 것들, 여기 있는 이런 뭐 배경, 바닥 같은 것들 찍어가지고 넣기만 하면은 바로 3D에서 쓸 수 있는 물리 기반 쉐이드로 전환을 해주기 때문에 작업들을 많이 줄여주는 게 있고요. 컨텐츠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우리가 시나리오를 쓸 때 NPC A는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으면은 안녕하세요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A냐 B냐를 이야기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반응을 한다라는 식으로 다 일일이 대사를 써줬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저기 오른쪽에 있는 저 털보 아저씨가 막 말을 하는데 저 대사는 하나도 사람이 써준 대사가 아닙니다. 사람이 해준 거는 왼쪽에 있는 이 프롬프트 밑에 있는 딱 2줄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거는 저 사람이 이름하고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시청에서 일한다. 그리고 바쁘다. 요 3가지 종류의 정보만 넣어주면은 GPT-3라는 AI 기반 자연의 인식 프로그램이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음성 합성까지 해서 저렇게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GPT-3 기반의 시나리오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작가들의 할 일이 되게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하나하나의 문장을 쓰는 것보다 세계관을 얼마나 더 그럴듯하게 잡는가, 그리고 그 세계관 안에 논리적인 오류가 얼마나 없는가가 더 어떻게 보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척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던전 같은 경우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거의 끝없이 계속되는 무한한 소설을 만들 수 있는 AI 게임인데, 텍스트 어드벤처 게임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잘 디자인된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는 세계관 같은 경우에는 매우 비싼 값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어떤 그 메타버스 사례들, 그리고 VR AI 컨텐츠의 사례들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니티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는 다들 아시다시피 원래는 게임 엔진이었지만은 지금은 전반적인 산업계에서 실시간 3D 컨텐츠 만드는 데 다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모바일 게임에서는 71%가 유니티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VR 쪽에서는 탑 45 중에서 37개가 유니티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모바일하고 XR, 특히 이제 메타버스 분야에서는 강자로 이렇게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저희는 일단 가장 많은 디바이스를 지원을 해요. 일단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유니티는요, 그래픽 카드가 없어도 돌아가고요. 그러니까 메인보드 그래픽 카드만 가지고도 잘 돌아가고, 그리고 2015년도 그러니까 2010년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나왔던 DirectX 10 기반의 그래픽 카드에서도 유니티는 잘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이 이렇게 디바이스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많이 좀 그 작품들을 많이 만드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유니티 기반의 뭐 디지털 휴먼 플랫폼 템플릿 같은 경우에도 어셋 스토어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니티로 만든 디지털 휴먼 사례 중에 수아라는 캐릭터는 최근에 AMD 모델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유니티 코리아 공식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좀 자연스러운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지고 연기하는 사람의 표정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휴먼 기술들도 결국은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는 키보드, 마우스 같은 것들을 써서 소통을 하는 것보다 실제 사람들, NPC, 인공지능 NPC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활동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더 이쪽으로 많이 좀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념부터 조금 정리하고 들어가자면은, 유니티는 기존의 게임이라든지 시뮬레이션 같은 실시간 컨텐츠, 리얼타임으로 막 3D 컨텐츠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메타버스에 필요한 다양한 상호작용 기능들, 그리고 XR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기능들,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 그리고 음성 채팅 같은 커뮤니케이션 기능들, 가장 중요한 AI와 그리고 사용자 데이터 분석 기능들 같은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디자인하는데 좀 그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유니티 코리아에서 다양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저희가 지원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들하고 유니티를 통해서 만든 게임 그리고 솔루션들을 좀 소개하는 영상인데요. 잠깐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게임뿐만이 아니고 자동차 회사에서 가상 카탈로그를 만들거나 아니면 선박을 만드는 조선소에서 도면을 3D화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공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그리고 건축물 시각화 서비스, 그리고 VR 연극, 핑크퐁 애니메이션, 제페토, 킹덤이라는 그 좀비물 AR 앱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것처럼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된 부분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반 게임 엔진 기술이 있지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많은 그 영상 관련 아니면 시뮬레이션 관련 AI 관련 데이터 분석 관련 모듈들을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그 유니티 솔루션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소개해 드린 거고요. 유니티는 어셋 스토어가 막강하기 때문에 어셋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이런 프로토타이핑 같은 것들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인수한 픽시즈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데이터처럼 되게 복잡하고 무거운 데이터를 메타버스에서 쓸 수 있는 되게 가볍고 간단한 데이터로 최적화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이 아주 뛰어납니다. 또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돼야 되는 부분은 현실의 오브젝트들을 가상으로 옮겨가는 기능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 부분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얼마 전에 애플이 WWDC라는 개발자 회사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오브젝트 캡처 기술이에요. 유니티는 이미 애플하고 계속 협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오브젝트 캡처를 굳이 막 이렇게 프로그래밍해서 만들지 않으시고 그냥 앱만 하나 다운받아 가지고 사진을 여러 장 찍으면 바로 유니티 에디터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개발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VR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AR 쪽을 개발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한 마스 같은 솔루션도 있는데요. 마스의 가장 큰 핵심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AR 앱을 만드시면은 테스트를 할 때마다 한번 빌드를 해서 실제로 그 환경에 가서 테스트를 해보고 오류가 있으면은 다시 빌드를 해야 되는데, 마스 같은 경우에는 그 빌드 과정이 필요 없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가상 공간 안에서 AR 앱을 바로 테스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시간을 비약적으로 좀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특징일 것 같습니다. ML 에이전트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게임 시뮬레이션 기능이 또 되게 많이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애니팡4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이런 메타버스라든지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 때 중요한 부분이 밸런싱이다. 적절한 밸런싱을 통해서 지속적인 몰입을 유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밸런싱 작업이 사람이 손으로 하게 되면은 시간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 유니티에서 이제 패키지로 만들어서 게임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일주일씩 걸리던 작업을 단 몇 시간 만에 밸런싱 작업을 끝낸 사례가 이제 애니팡4에서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래,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유니티의 장점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유니티에 대해서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유니티를 좀 써볼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좀 뭐 조금 안내를 드리면은, 저는 이 레고 마이크로 게임이라는 요 템플릿을 다운받아서 한번 가지고 놀아보기를 좀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이거는 코딩이라든지 컴퓨터 기술 같은 게 아무것도 필요 없이 평소에 여러분들이 레고 블록 조립하는 것처럼 똑같은 경험으로 미니게임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자기 레벨 테스트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그 유니티 한번 그 시도를 해보시는 것 좀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다양한 장르에서 쓸 수 있는 크리에이터 킷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템플릿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가지고 스토리라든지 아트웍만 조금 바꾸면 새로운 게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배우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rununity.com이라는 요 사이트에 가시면은 한글로 되어 있는 튜토리얼을 따라하면서 기초를 많이 좀 다지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되게 많이 열심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유니티 코리아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저희 오지연 에반젤리스트가 얼마 전에 VR 개발에 대해 가지고 튜토리얼을 만들어서 올린 그 장면을 캡처를 해본 건데요. 저희 유니티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오시더라도 초보부터 좀 그 고급 개발자분들까지 보실 수 있는 러닝 머티리얼을 많이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이 도표를 많이 인용을 하는 편입니다. 이 도표는 알렉스 맥도웰이라는 그 USC 교수님이 만드신 표인데, 결국은 간략하게 우리가 고대부터 현대까지 컨텐츠라는 것,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정리를 해본 거예요. 문자 이전의 시대, 그리고 문자와 영상의 시대, 그리고 제일 오른쪽은 실시간 게임 엔진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 엔진 시대는 문자 이전 시대와 문자 시대하고를 갖다가 장점을 다 합쳐놓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문자 이전의 시대에는 모든 것들이 다 소리로 전달을 하는 스토리였었기 때문에 어떤 똑같은 스토리, 춘향전이 됐든 아니면 맥베스가 됐든 아니면 뭐 저기 옛날에 그 오디세이가 됐든 이런 다양한 연극들을 그 동네 아니면 그 시간대, 그 계절에 맞게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했었어요. 춘향전 같은 것들을 우리 남사당패에서 공연을 한다 그러더라도 그 고을 사또 이름을 갖다 대신해서 부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옛날 이야기를 들을 때도 우리가 좋을 것 같으면은 집중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흥 이렇게 뭐 호랑이 울음소리를 갖다 내주기도 하시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영화, 애니메이션, 어떻게 보면은 그 소설 같은 부분들은 그런 개인적인 최적화 그리고 어떤 그 반영 같은 것들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메타버스 같은 이런 그 우리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컨텐츠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가 꽉 짜여진 어떤 스토리를 갖다 주되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행동을 하고 같이 경험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 최적화된 그런 경험의 속도를 맞춰줄 수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컨텐츠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시대는 결국은 핍진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대두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핍진성은 이 세계가 얼마나 그럴듯한가, 내가 이 세계에
세계관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가, 난 여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싶은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럴듯함의 세계고요. 스토리텔링과 컨텐츠의 세계입니다. 공정성은 내가 이 안에서 만든 컨텐츠들이, 내가 이 안에서 사람들과 보낸 시간들이 부당하게 대접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부당하게 대접받는다 그러면 다른 메타버스로 사람들은 옮겨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를 메타버스를 기획하실 때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런 그 바츠 해방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이런 트럭 시위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메타버스 안에서도 어떤 그 소비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직면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게임 엔진, 실시간 엔진이 결국은 다음 세대의 컨텐츠 툴로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 영상을 보시면은 디자이너 5명이서 한 일주일 정도 이 성을 마인크래프트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가상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아름다움과 가치와 그리고 협업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열정들은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있든 없든지 간에 그 있기 전부터 이렇게 존재해 왔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만약에 유행으로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상 공간 안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협업을 하고 새로운 아름다움과 가치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구 자체는 그 용어 자체와 상관없이 계속 펼쳐져 갈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례로서 이런 좀 영상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